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 당신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자료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이끄는 듀크레인 패밀리 오피스의 2025년 4분기 포트폴리오 공시 자료. 네, 정말 시기적절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주식 목록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건 뭐랄까,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를 예측하는 한 거장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드러켄밀러가 지금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있는지, 특히 AI나 시장 전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과감한 포트폴리오 재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번 자료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변화. 아니 어쩌면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이로? 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그 소수의 빅테크 기업 중심의 투자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거든요.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제 산업 전반으로 넓게 퍼지는 이른바 위대한 순환매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위대한 순환매라. 이건 단순한 종목 교체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그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와, 위대한 순환매라니 시작부터 스케일이 크네요. 그럼 그 거대한 전환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가장 충격적인 움직임은 역시 포트폴리오의 심장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를 전량 매도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과감한 결정인데. 그렇죠. 근데 그 빈자리를 채운 게 S&P 500 동일 과중 ETF인 RSP 그리고 금융 섹터 ETF XLF라고요. 네, 이 두 ETF가 단숨에 포트폴리오 2위랑 4위로 뛰어 올랐는데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시장의 폭, 그러니까 마켓 브레드가 넓어질 거란 데 베팅한 겁니다. 시장의 폭이요. 네, 지난 3년간 시장은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7개의 거대 기술주가 거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거든요. 그랬죠. 이걸 비유하자면 500명의 병사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는데 오직 7명의 장군만 앞으로 막 전진하고 나머지 493명의 병사는 제자리에 서 있었던 셈이에요. 아,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장군들만 싸우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 격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가총액 가중지수, 그러니까 장군들 비중이 큰 지수랑요. 동일 가중지수, 즉 모든 병사에게 똑같은 비중을 주는 지수의 성과 격차가 1971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고 나옵니다. 와, 1971년 이후 최대요? 네, 무려 43%포인트나 차이가 났죠. 역사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쏠림은 영원히 지속된 적이 없거든요. 결국엔 균형을 찾아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드러켄밀러는 이제 드디어 나머지 493명의 병사들도 함께 전진할 때가 왔다고 보고 시장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RSP를 대거 매수한 겁니다. 그렇군요. 특정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 전체의 힘을 믿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금융섹터 ETF인 XLF와 골드만삭스를 새로 편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자본이 기술주를 넘어서 경제 전반으로 순환하기 시작하면 그 돈의 흐름을 중개하는 금융섹터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아, 돈이 도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금리 경로가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앞으로 IPO나 M&A 시장이 다시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건 투자은행들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기술주에 쏠렸던 돈이 이제 산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그 입구에서 금융주들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순환매 속에서도 AI를 완전히 놓치지는 않았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게 포인트죠. 빅테크 대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팔았는데 아마존이랑 알파벳은 오히려 각각 68%, 276%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단 말이죠. 똑같은 빅테크 AI 주식인데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드러켄밀러의 정교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제 AI 투자를 두 단계로 나눠서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두 단계요. 네, 하나는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가, 다른 하나는 주가의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쏟아붓는 막대한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과연 그만큼의 수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슬슬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AI 수익화의 가장 확실한 모델이라고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드러켄밀러는 그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본 걸까요? 둘 다라고 봐야죠.
성공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전부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좋은 기업인 것과 좋은 주식인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아마존이랑 알파벳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는 다시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고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니엄과 인퍼런시아를 통해서 비용을 극적으로 줄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숫자로 증명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알파벳 역시 클라우드 부문이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빅테크 지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가격 부담이 적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AI라는 꿈을 파는 기업보다는 AI를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으로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묻지마 AI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실제 투자 대비 수익, ROI가 숫자로 증명되는 곳에만 집중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전환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까다로워졌다면 그는 AI의 다음 기회를 어디서 찾고 있는 걸까요?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이번에 새로 편입된 블룸 에너지가 바로 그 예시인 것 같군요. 맞습니다. 이제 AI 투자의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요? 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건 잘 아시죠? 그럼요. 문제는 그 엄청난 전력 소비량을 기존의 낡은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는 전력망에 새로 연결하려면 신청하고 무려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5년에서 7년요? AI 세상에서는 1년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세상이 바뀌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그 병목을 블룸 에너지가 해결해준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부나 기존의 거대 전력 회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그들과의 경쟁은 괜찮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블룸에너지의 사업 모델이 특별한 건데요. 어떤 점에서요? 이 회사는 거대한 전력망에 의존하는 대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소를 지어주는 온사이트 설비를 제공합니다. 일종의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전력망을 기다릴 필요가 없군요. 네, 전력망 건설을 기다릴 필요 없이 데이터 센터를 바로 가동할 수 있게 해주니까 속도가 생명인 AI 기업들한테는 이게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텔 같은 대기업들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도 그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렇군요. AI라는 골드러시에서 청바지나 곡괭이를 파는 전략으로 바꾼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반도체 칩을 넘어서 이제는 AI 공장을 돌릴 전기와 소재에 투자하는 거군요. 이번에 알루미늄 기업인 알코아를 새로 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경량 소재는 AI 시대의 물리적 기반이니까요. 드루켄밀러는 이제 AI가 만들어낼 미래를 가장 밑단에서부터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 있죠.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특히 나테라는 무려 5분기 연속 포트폴리오 1위 자리를 지켰고 인스메드, 테바까지 합치면 포트폴리오의 약 25%에서 30%가 헬스케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닷, 앵커와 같은 역할인데 왜 하필 헬스케어일까요? 그 앵커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드루켄밀러에게 헬스케어, 특히 바이오테크 분야는 단기적인 경제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자 AI 기술이 가장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응용 분야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와 헬스케어의 결합이요? 네,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가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거든요. 인구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과 AI라는 기술 혁신이 만나는 최적의 교차점인 셈이죠. 세부 종목을 보니까 성격이 다 다르네요. 나테라는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 기술을 가진 성장주 느낌인데 나머지 인스메드와 테바는 어떤 이유로 함께 담은 걸까요? 이것도 일종의 분산 투자로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헬스케어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아주 절묘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요.
나테라가 홈런을 노리는 4번 타자라면요. 네. 인스메드는 희귀 폐질환 신약이라는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안타를 꾸준히 쳐줄 수 있는 타자입니다. 전형적인 바이오텍 투자죠. 그렇군요. 그리고 테바는 복제약 사업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는 가치주입니다. 지금 파괴적 성장, 파이프라인, 그리고 가치주라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카드를 조합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포트폴리오를 헬스케어 섹터 안에 또 하나 만들어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정교하네요. 한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위험 관리를 하다니. 그의 시야는 미국에만 머물지도 않는군요. 브라질 ETF를 새로 사고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 YPF의 비중은 무려 400% 넘게 늘렸습니다. 네, 글로벌 매크로 베팅이죠. 그리고 당신께서 주목하셨던 한국의 쿠팡 비중도 46%나 확대했네요. 이런 신흥국 투자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회로 활용하는 그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브라질은 대표적인 원자재 수출국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향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면 경제에 긍정적일 거라는 베팅입니다. 아르헨티나는요? 그건 좀 더 과감해 보이는데요. 네, 아르헨티나는 좀 더 과감한 베팅이죠. 친시장 정책을 펼치는 밀레이 신임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가의 펀더멘탈이 바뀌는 그 변곡점에 투자한 거죠. 쿠팡은 어떤가요? 한국 기업이라 더 궁금한데요. 쿠팡은 그가 아주 선호하는 마진 개선 시나리오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로켓 배송을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투자였죠. 이제 그 투자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구간, 즉 현금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플랫폼의 힘을 믿고 베팅한 겁니다.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그 순간의 폭발력을 높게 평가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서 이 거장의 체스판을 통해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핵심 전략들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당신의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한 4가지 핵심적인 통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 시야를 넓혀라입니다. 시야를 넓혀라. 네, 소수의 기술주가 시장 전체를 이끌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퍼져나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군들만 보지 말고 함께 전진할 병사들에게도 눈을 돌릴 때라는 거죠. S&P 500 동일가중 ETF, RSP나 금융섹터, 엑셀레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투자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군요. AI의 2차 효과에 주목하라. 이제 AI 소프트웨어나 앱을 넘어서 그 AI를 실제로 움직이는 물리적 인프라, 그러니까 에너지나 소재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빅테크도 옥석을 가려라. 입니다. 옥석을 가려라. 네. 이제 모든 빅테크가 함께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정말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주가에 낀 거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드루켄 밀러가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팔고 아마존과 알파벳은 더 샀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장기 성장 테마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삼아라군요. 헬스케어처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이 맞물리는 분야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덕 속에서도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굳건히 지켜줄 든든한 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4가지 전략은 드루켄 밀러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탠리 드루켄 밀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그의 거시적 통찰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었던 빅테크 집중 투자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장 전반의 회복과 AI 인프라, 그리고 헬스케어 혁신이라는 새로운 미래에 베팅하는 그의 결단력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네, 어떤 거죠? 자료에 따르면 드루켄 밀러는 이렇게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실을 우려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공매도, 즉 숏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모순이네요. 기업들이 만들어낼 혁신과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베팅하면서도 그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국가 부채 리스크는 따로 해지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경주차에 돈을 걸면서도 그 경주 트랙이 무너질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과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투자자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차려줄 생산성 향상이라는 화려한 연회회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이 결국 그 연회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비관론 사이에서 당신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겠습니까? 기술 혁신에 대한 믿음과 거시 경제의 거대한 위험 요소를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떻게 조화하실 것인지 각자의 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